네, 안녕하세요. 지대 코리아 남영 기자입니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AI를 이용해 인터폴과 함께 이런 위협을 해결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찾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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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W에서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는 오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S2W에서 CTO를 맡고 있는 박근태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SW에서 AI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정진우라고 합니다.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깔끔하고 넓은데 회사가 어떤 업무를 좀 맡고 있는 기업일까요? S2W라든지. S2W는 사실은 데이터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을 추구하는 회사이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보안 분야의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데이터를 다양하고 많이 그렇게 단순히 수집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데이터에서 고객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추출을 하고 또 그렇게 추출된 정보들을 잘 조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교차해서 분석하거나 검증을 해서 고객사에게 유용한 지식 정보를 최종적으로 추출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지식 기반으로 고객사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얻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보안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 지식 제공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감이 안 오죠. 어떤 내용이 좀 주로 있을까요? 보안 관련해서는 사전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사건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커 그룹들이 되겠죠. 그런 그룹들에서 나는 이제 어떤 곳에 공격을 할 것 같다라는 뭔가 모의 정황 같은 거를 사전에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새로운 랜섬웨어나 아니면 어떤 그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했다. 이런 정보를 또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유출이 끝나고 나서 나는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 돈을 받고 팔고 싶다라거나 이런 계정 정보를 얻었는데 혹시나 그런 류의 기업에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랜섬웨어를 해서 몸값을 제시하든지 네네. 아니면 그거를 다른 데서 올려가지고 팔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찾아주신다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니까 인터폴이랑도 같이 좀 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쪽이랑도 좀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쪽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기업 고객과 아니면은 그런 뭔가 정부나 아니면은 공공기관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특히나 인터폴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정 타겟을 잡아내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범죄의 통향이 뭔가 어떤 분야에서 증가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감소를 하고 있다거나 예를 들면은 대학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성범죄 아니면은 최근에 그런 것들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사건들 탈취 같은 거 암호화폐 탈취 그런 것들이 동향이 어떤지부터 일단 한번 보고 그 중에서 좀 심각한 동향이 파악이 되면은 그 중에서도 또 지역별로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은 또 타겟을 잡아서 이제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정황이나 모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럼 데이터를 다 받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데이터를 받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일종의 기술적으로는 크롤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발굴을 해내는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은 휴민트든 아니면은 공개적으로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샘플이나 이런 걸 올려놓는 해커 그룹들도 있거든요. 소통을 위한 텔레그램 채널을 임시로 파기도 하고 또 혹은 자기하고 연관된 블록체인 계좌 어드레스를 잠시 공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과 연관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다크웹상의 포럼 같은 이런 게시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채널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사이버 위협이나 그걸 관련한 해커 조직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셨을 때는 좀 그들이 좀 움직이거나 하는 게 조직 양상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거나 이런 게 있나요? 네, 확실히 동향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정보기관이나 군기관 관련해서 공격이 많았다면은 그런 동향에서 어느 순간 동향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타겟으로 하는 거래가 갑자기 급증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도 5개로 압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 압축되기 직전에 많은 거래소들이 문을 닫았는데 그 거래소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많은 거래소들이 보안을 굉장히 소홀히 했습니다. 어차피 문을 닫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공격자들이 그것을 알아채고 바로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든지 혹은 그 뒤로 어떤 한 해커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뭐 병원이라든지 메디컬 정보를 탈취하는 데 성공을 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은 또 다른 해커들도 국내에 있는 병원이나 다른 메디컬 업체를 통해 타겟으로 하는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동향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언제나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은 언제나 1순위 타겟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때의 동향에 따라서 제조업이 타겟이 되기도 하고, 혹은 뭐 게임사가 타겟이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 다크웹이나 디웹,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1순위 타겟은 돈입니다. 결국은 금전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기관이나 군 시설 같은 데를 공격을 해서 본인의 이름을 떨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특정 국가의 웹사이트나 서버를 해킹할 정도의 실력 있는 해커입니다 라는 식의 이름을 알리고요. 이름을 알린 다음에 본인의 동료를 모집해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금전을 목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격을 했었을 때 그들로부터 돈을 탈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부기관에서 협상을 안 할 경우도 굉장히 추적을 크고요. 하겠죠. 예. 네. 하지만 반면에 기업들은 본인들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면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비밀리에 협상을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 그룹들이 팀을 조직해가지고 A라는 기업을 공격해서 금액을 탈취하고 또 빠지고 B라는 그룹을 공격을 하고 이런 식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방식만 조금 바꾸면 그냥 IT 기업이 성장하는 방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정확합니다. 개발자가 이름 알린 다음에 네. 동료 모아서 사업 차리고 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굉장히 악의적으로 바뀌어 있네요. 맞습니다. 이 공격하는 그 활동하는 내역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재밌는 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해커들이나 공격자들을 구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줄 알고 여기를 공격해 본 사람을 이제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나 간단한 걸 우리한테 제출하면은 우리랑 면접을 봐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라는 식의 우리 IT 기업들이나 일반 기업체들이 보이고 있는 활동과 동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원격 근무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그냥 기업 하듯이 하는데 그냥 하는 내용이 범죄인 것 뿐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은 손해는 좀 기업이 어느 정도 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랜섬웨어 그룹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작년 정도로 통계를 보게 되면은 랜섬웨어 그룹이 한 개의 기업을 공격했을 때 요구하는 금액 자체가 약 7, 8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당연히 기업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가게 되고 기업체에서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한 20억에서 40억 사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해커 조직은 그런 공격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수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보이는 해커 그룹들은 월에 뭐 수십 개 이상 활동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한 개의 해커 그룹에 한 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팀이 막 몇 개씩 존재를 해가지고 한 팀당 뭐 3, 4명, 공격자 2명, 데이터 다루는 사람 1명, 혹은 그거를 총괄하는 사람 1명 이렇게 팀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다 해도 10명이 안 되는데 네, 한 건에 가지고 20억이면 네. 거의 건당 2억이 남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얼마 몇 대 몇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그런 구인 글에다가 그런 걸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좀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격자가 그 공격자가 존재하고요. 공격자 이전에 공격자가 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그 들어서 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공격에 쓰는 도구들을 직접 개발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지만은 그런 도구들을 외부에서 구입해서 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해커 그룹도 있습니다. 해킹 툴만 만들어 파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유지보수 시켜주고 뭐 클레임도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격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해킹 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뭐 라는 막혔다, 식이면은 당연히 24시간 원격 지원해주면서 해킹 툴을 수정해주고요. 24시간 지원해준다고요? 네, 뭐 그들의 말로는 뭐 본인들이 언제나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CS가 엄청나네요. 이게. 네, 엄청난 CS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IT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툴들도 클라우드화되고 이런 식으로 그쵸.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사스화 됐다고 좀 되게 네네. 많이 듣긴 네, 했어요. 그래서 아예 최근에는 그 키워드 자체가 탄생했는데요. SaaS가 아니라 RAS라고 부릅니다. 아, Ransomware 그쵸. as a Service라고요. 네. 전 세계에 있는 다크웹 사용자를 보게 되면은 일일 사용자가 한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만 명 정도가 존재하고요. 3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인터넷 인구의 한 0.1% 정도,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다크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다크웹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다크웹이라는 단어가 매일 신문에 뜨고 있는데요. 4, 5년 전만 하더라도 다크웹이 존재하니 안 하니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분들도 다크웹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는 직접 영향을 미쳤었던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그쵸. 혹은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었던 월패드 유출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다크웹 상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많이 거의 매일매일 다크웹이라는 키워드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다크웹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언론과 미디어에 나오기로는 굉장히 음성적이고 범죄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채널처럼 되어 있지만은 다크웹이라는 채널 자체가 탄생한 것은 미국에서 먼저 개발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미국의 해군이 먼저 개발했었었고요. 미국 해군에서 본인들의 방첩 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적국이나 대상 웹사이트에 본인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보고 있다 이런 것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개발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주체가 미국 정부 기관밖에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접근이 기록되게 되면 당연히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해당 기술 자체를 아예 오픈소스로 돌렸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그들도 원 오브 댐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그 사용자 중에서 한 명에 섞이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은 접속인 걸 알잖아요. 접속한다는 거는. 네. 근데 접속을 누구 했는지나 출처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크웹의 핵심 기술, tor 브라우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다크웹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tor 브라우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 크롬이랑 아니면 엣지랑 굉장히 다르죠. 주소 자체도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과는 달리 굉장히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6개의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외우면 외울 수도 있겠지만은 외운다기보다는 하나하나 알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글에 접속을 한다 하게 되면은 다이렉트로 접속을 하게 될 텐데 다크웹상에서는 다이렉트한 접속보다는 3단계 단계를 거쳐서 다크웹 사이트하고 정보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다크웹의 핵심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샘플에서는 제가 특정 다크웹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프랑스에 있는 노드와 영국,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를 거쳐서 다크웹 서버하고 정보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에 가는 과정에서도 암호화가 거치고 영국에 가는 과정에서도 암호화를 거치고 이렇게 3단계의 과정에서 암호화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리투아니아에 있는 그 노드 위치를 알게 되었다. 하게 되더라도 영국에 온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암호를 풀어야 됩니다. 암호를 풀고 나면은 또 프랑스에 있는 걸 알기 위해서 또 한 번 암호를 풀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과정을 3번 이상 거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크웹 유저가 어디서 최초에 접속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 정보에서 이악 물고 좀 추적하면 추적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네, 사실 그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다크웹이 성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방첩 활동을 했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사실 이제 다크웹이라는 공간이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은 해킹 포럼 사이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현재도 이런 언론의 자유라든지 아니면은 내부 고발자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절대 내가 쓴 포스팅에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익명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유저라든지 이런 유저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가 절반 가까이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뉴스 사이트나 미디어들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슈에 대해서 언론 고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크웹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남겨놓고 나서 어떤 미디어에 보내고 싶다라는 걸 찍고 나면은 그것을 약간 익명성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그 동네 아직도 뭐 군벌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맞습니다. 하다 굉장히 보니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나 해외에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은 종종 발견되긴 합니다. 우리 뭐 기업 공개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슈로? 예를 들어서 재밌는 점은 예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 뭐 2월 말쯤에야 이제 코로나 사태가 그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된 걸로 기억하는데 뭐 1월 달부터 어디에 뭐 그 중국 폐렴이 발생을 해가지고 퍼지고 있다더라. 근데 그 해당 포스팅이 언론사 공개되기 일주일 전에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좀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기 좀 어려울 때도 좀 그렇게 좀 많이 쓸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음모론 각종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도 많이 발생을 하고 부적절한 거나 정확한 그런 뉴스들도 많이 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배경이 누가 있니, 어떻게 개발했니 이런 것들이 그쵸, 초반에 많이 퍼지기도 그때 뭐 합니다. 빌 게이츠가 뭐 했니 많이 맞습니다. 백신으로 뭐 사람을 조정하니 뭐 이런 그런 것도 여기 올라오고 막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네. 아 진짜로? 네. 범죄에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네. 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나요? 저희 S2W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간단하게 통계를 내봤는데요. 전체 컨텐츠 중에서 이제 한 국내 관련 컨텐츠가 한 2, 3%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꽤 있네요. 아무래도 S2W에서 이제 국내를 조금 더 초반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타겟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약간 과장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국내 관련 컨텐츠가 적지 않다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여기는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은 국내만으로도 만약에 뭐 예시를 드리면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기업정보 유출, 취약점 관련 정보 공유, 암호화폐 관련된 정보 노출, 혹은 일반 음란물,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음모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비중으로 지금 유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인정보가 제일 많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뭐 요새는 한 명이 여러 이메일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수집한 국내 이메일이 억 단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사용자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걸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게 조금 보안이 취약한 쇼핑몰이라든지 아니 중소 사이트들, 지자체 사이트들 같은 걸 타겟으로 하는 공격이 많고 그런 데서 많이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유출된 그런 개인 정보가 억 단위가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올해도 뭐 큰 기업에서 뭐 수십만 명씩 뭐 데이터가 유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 뭐 개인이 맞고 뭐 이런 거는 어렵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 인터폴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하시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그럼 개인정보 유출된 저 개인정보는 주로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뭐 그들이 이제 공격자들이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당연히 뭐 그들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기 때문에 한 개 한 개를 추려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 이메일, 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개인 이메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메일들은 보통 그들 입장에서 다 그냥 무료로 공개한다든지 혹은 그냥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의 이메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뭐뭐닷컴으로 끝난다. 어디 뭐 예를 들어서 go.kr 정부기관이라든지 뭐 밀.kr 군사 관련 기관 혹은 그러니까 기업의 이름 .com으로 끝나든지 이러한 형식의 그 계정 같은 경우는 그들이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혹은 뭐 어드민 관리자의 이름으로 앞에 박혀 있다든지 혹은 앞에 접속한 주소를 함께 보니까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로 보이는 데가로 추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별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별도로 전문적으로 취득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니셜 액세스 브로커라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해커도 존재합니다. 임포스틸러들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모은 것들을 가지고 또 거래를 하면은 그런 뭐 정부기관이나 이런 분들의 데이터는 훨씬 더 가격이 또 비싸게 책정이 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발견한 걸로는 미국의 정부기관 내부 네트워크 접속을 하는 권한이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뭐 국내에도 발견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기업체들에서는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공격 당한 사실에 대해서 보통 숨긴다든지 그쵸. 언론에 알려지기 굉장히 뭐 꺼려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랜섬웨어 그룹들은 전문 미디어 그런 기자 같은 분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라든지 미디어 운영해본 경험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A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 유출을 시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일반 미디어에 뿌려서 본인들이 먼저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는 거겠죠. 해킹 리포트를 그냥 발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경찰도 아니고 본인들이에요? 네,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해당 피해 기업에서 협상 과정에서 본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취를 당하고 나면 정보 데이터가 락에 걸렸어도 네. 야, 너 기업 이미지 손상할 거가 더 피해가 크다 생각하고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런 걸 미연에 막는 거네요. 그쪽에서. 맞습니다. 네. 되게 철저하게 하네요. 좀. 그리고 그렇게 탈취해서 보통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많이 거래를 받는데요. 그 비트코인 거래를 받고 현금화시키기 전까지 굉장히 그 과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추적 당하더라고요. 네, 보통 그런 걸로 추적을 많이 해서 랜섬웨어 그룹을 검거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돈 세탁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집단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받고 현금화 시켜줄 때까지 그 전체 과정을 좀 맡아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종의 사이버, 그러니까 글로벌 범죄 에코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명명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채널, 공격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 그리고 그들이 소통하고 있는 그런 메신저들, 또한 그들의 자금줄이 유통되는 공간들이 통합적으로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 형성돼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업적으로 되면 그만큼 기업을 공격하거나 정보를 공격하는 횟수도 되게 늘어날 텐데.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주로 SW는 좀 방지하려고 좀 정보를 제공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CTO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후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A라는 기업이 공격을 당했고 공격을 당하게 된 경로나 아니면은 거기에 쓰인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뭐 피싱 이메일을 날려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피싱 이메일의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입수를 해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고객사한테 유사한 형식의 이메일이 날아오지 않았는지 혹은 외부에서 침해 시도가 있었는데 그 침해 시도가 최근에 있었던 어떤 공격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의 정보도 저희가 미리 제공을 해드려가지고 고객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 대응을 미리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해킹 툴만 만드는 조직들이 많다 보니까 네. 시도할 수 있는 종류도 되게 다양해지고 네. 그걸 가지고 판매하는 쪽도 엄청 다양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기업 혼자서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 맞습니다. 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직원 정보를 유출시켜서 그걸 통해서 우회 접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미리 탐지해가지고 A라는 직원의 그런 임직원 계정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핵심 관계자를 보이고 이분에 대해서 뭐 비밀번호를 바꿔라 혹은 그분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특정 권한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블락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의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